20분입니다. KBS 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정준희입니다. 아니 나중에 옥중에서 돌아가실까 봐 걱정돼요. 모든 대통령들이 공도 있고 과도 있고 물론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벌은 받아야 되지만 또 나이도 있고 하니까 생각을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갈 사람 가야지. 권력으로 가는 사람은 안 되지.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돼. 17년 판사는 적당하게 내렸겠지. 확정 재수감 저희가 있어서 이제 수감한다고 하지만은 대통령마다 다 그렇게 감옥에 보낸다는 그 자체가 정말 국제적인 망신이고요. 지금 대법원 판결인데 이 법치를 바로 세워서 다시는 그런 대통령으로서의 불행한 일이 없어야 될 거라는 것을 이번 이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리에서 만나본 시민들의 목소리 잘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토론 주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대법원 확정 판결 분석 그리고 미국 대선 전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횡령, 뇌물수수에 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봐 이 전 대통령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한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349억 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을 비롯해서 뇌물 110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었습니다. 이번 대법 확정 판결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은 취소되고 서울중앙지검은 다음 주 월요일 형집행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오늘 대법 판결에 관련된 입장문을 통해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면서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KBS 열린 토론 1부에서는 두 분의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함께 다양한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미국 대선 전망을 다뤄볼 텐데요. 미 대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현지 시간 27일 미국에서 6,94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사전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4년 전 대선에 참여한 전체 유권자의 절반에 이르는 수치인데요.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 세력을 결집해 막판 역전을 거둘지도 주목됩니다. 관련하여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미국 대선 판세 살펴보고요.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의 한반도 정책까지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십시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 트위터 계정 KBS 오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 논객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살아있습니다. 토론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토론, KBS 열린 토론. 토론은 라디오가 진짜입니다. 진짜 토론, KBS 열린 토론. 오늘 1부 대법 판결 관련된 논의에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이종훈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법원 판결이 이제 오늘 오후에 나왔고요. 2심에서의 원심 판결을 확정해서 징역 17년 그리고 벌금이 130억 원 선고됐습니다. 의혹 제기된 것만으로 치면은 13년 만인데요. 물론 이제 실제로 소송이 진행된 거는 이제 몇 년 정도 걸린 일이긴 합니다만 이종훈 평론가님 그간 과정을 좀 간략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소송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7년 10월 달에 이제 BBK 주가 조작 사건 피해자 그 옵션 캐피털 대표 장모 씨가 직권남용 혐의로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을 하죠. 그게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이제 참여연대하고 민변 쪽에서 이 다스 실소유자가 그때까지만 해도 누군가로 딱 이렇게 특정이 안 됐던 상황이어서 신원 미상의 다스 실소유주와 정호영 전 특별검사에 대해서 횡령, 범죄수익 은닉, 조세회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 고발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해 이제 12월 달에 검찰이 다스 비자금 의혹 등 고발 사건 수사팀을 별도로 이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 이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이제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한 시점이 이제 4월 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 기소를 그때 하죠. 그랬고 이제 첫 그 선고가 나온 것이 이제 그해 10월 달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 선고를 이렇게 그때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2심 이제 그 선고가 나오게 되는 것이 2020년 2월 달입니다. 올해 2월. 예. 그래서 서울고법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 벌금 130여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 정도 선고를 했고 보석 취소를 하면서 그때 법정에서 재구속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일이 진행이 됐는데 그 직후에 이제 상고장 제출을 하죠.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이 이제 대법원에 재항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한번 풀려나와서 그동안 이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됐던 거고 오늘 이제 그 결정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원래 시작은 2017년 BBK 관련된 고발로 시작됐고 그러다가 이제 다스 실소유주 관련된 문제가 또 고발이 되면서 합쳐져 가지고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이 되다가 1심, 2심 거쳐서 올해 2월에 이제 나온 것에 대한 상고로 이제 대법원이 그간 심리를 거쳐온 결과가 이제 오늘 나온 건데 아마도 가장 눈에 띄는 건 1심하고 2심 사이에 이제 징역 차이인 것 같아요. 15년에서 이제 17년으로 오히려 늘어났고 이게 아마 뇌물 인정 여부인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뇌물 인정 액수가 늘어나면서 형량도 2년 정도 더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뇌물 인정 액수가 원래의 경우에는 당초에는 다스를 지배하면서 349억 원가량을 횡령했다. 그리고 다스의 미국 소송비. 그러니까 다스가 BBK에 투자를 했는데 BBK에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내거든요. 근데 그 소송이 미국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소송비를 대납해 준 것이 삼성 쪽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뇌물 인정 액수로 인정이 되는 것인데 1심이 끝나고 난 다음에 2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준 액수가 51억 원이 더 많다. 삼성이 준 액수가 더 많다고 하는 제보가 들어왔고 그걸 확인해서 검찰에 수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걸 확인을 해서 뇌물 인정 액수 기소를 더 액수를 늘린 거죠. 그리고 실제로 27억 원가량이 뇌물 액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뇌물 액수가 늘어나니까 형량도 2년 정도 더 늘어나게 된 거죠. 우리가 이제 워낙 억대에 관련된 판결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작은 액수는 아니지만 2년이나 늘어난단 말이야? 뭐 이제 이런 아마 생각들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뇌물에 관련된 이제 처벌이 좀 더 엄격하기 때문에 인정 액수가 늘어난 것이 굉장히 크게 형량에 영향을 미친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법 판결에 관련해서 뭐 유죄 인정된 것들이 이제 2심에서 원래 7개였었는데 원래 16개 혐의 가운데 유죄 인정된 것들을 하나하나 뭐 다 짚어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두 분께 오늘 대법 확정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라는 그 평가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이종훈 평론가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 관련해서는 이제 온 국민이 이제 기억하는 이제 그 문구가 있죠. 다스는 누구고. 이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대선에 출마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게 이제 논란이 됐던 그런 그 사안이에요. BBK도 연관해 지워서 이제 BBK도 실소유자가 누구냐 이게 또 계속 논란이었던 거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다스 나하고 상관없고 BBK도 나하고 상관없고 계속 이제 이렇게 부인을 이제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뭐 횡령이라든가 또 뇌물 부분도 다 전면 부인을 해온 그런 그 상황인데 대법원 판결로에서 이제 이 모든 것이 이 전 대통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다 사실이었다는 게 최종적으로 이제 확인이 된 이제 그런 거로 이제 일단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좀 이제 너무 때늦은 판결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진즉에 이렇게 확인이 좀 됐더라면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을까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기간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비리 같은 것들이 만약에 이제 그 대통령이 되지 않았더라면 없었을 비리들이잖아요. 그것도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4대강 관련한 비리도 그렇고 자원 외교 관련한 비리도 그렇고 또 이제 그 방위 사업 관련한 비리도 그렇고 이른바 사자방 비리 이제 그런 것도 없었을 텐데 그런 게 없었더라면 훨씬 더 뭐 우리 그 나라가 조금 더 빨리 발전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좀 그 뒤늦게나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좀 이제 대법원이 이제 그 진실인 것으로 확인을 해준 것. 그건 역사적으로 의미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 이게 그 주는 그 교훈적인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 나오는 분들이 조금 더 청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에 대한 약간의 이제 경고의 의미 그런 것도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역사적 의미가 좀 있다라고 보시는 건데 보통 이제 그 대선 전에 뭐 온갖 폭로전들이 있잖아요. 큰 선거면. 근데 대부분은 이제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용도지 실제로 막 수사나 처벌까지는 기대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주어는 없다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말 그대로 이제 덮는 행동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말씀처럼 이제 제대로 만약에 검찰이 정책 판단을 내리지 않았었다면 그 이후에 이렇게 이런 늦춰진 어떤 정의의 실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좀 전해 주셨는데요. 김성환 평론가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두 가지 의미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로는 한 시대가 마감됐다. 네. 과거에 예를 들어서 권위주의 시절에는 그때는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총재를 경험하는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선거 때 기업들로부터 선거 자금을 받는 그런 형태의 비리가 많았습니다. 물론 뭐 통치자금 형태로 돈을 받기는 했지만 이른바 뭐 한나라당 때 시절에 차떼기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그때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은 아니었지만 근데 그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은 다스가 누구 겁니까? BBK가 누구 겁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굉장히 돈에 집착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실제로 자동차 부품 회사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거 소유하지 않았다. 그리고 BBK 실소유주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있어서도 나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사실 시작된 문제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정권 차원에서 수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기보다는 끊임없이 그런 질문들이 던져졌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검찰과 특검이 무혐의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없었던 일처럼 됐다가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수사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인 비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였다. 이게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거라고 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결국 본인은 이런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최서원 씨가 사실 비선 실세로 군림하면서 최서원 씨가 주도하는 일에 돈이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그것도 어찌 보면 개인적인 비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전에 권위주의 시절에 어떤 당 총재로서의 어떤 선거 자금을 받았던 거하고는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비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이 이명박 전 대통령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그 시대가 좀 마감됐으면 좋겠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후의 정부에서는 그런 바람도 함께 가져보고요. 둘째로는 우리 사회 감시 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007년 그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 이미 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언론도 전혀 견제하지 못했고요. 취재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검이나 검찰이 수사했다고 하지만 전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밝혀내지 못한 것인지 밝혀내고 난 다음에 그냥 뭉개고 넘어간 것인지도 판단이 잘 안 됩니다. 왜 검찰이 검찰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도 보여주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정당 차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이런 의혹이 나왔으면 좀 더 정당 차원에서 확인하고 그런 후보를 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지 말았어야 하는데 또 거론 장치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한 시대가 끝났다라는 그런 의견. 거기서 이제 재밌는 건 그건 것 같아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존의 권위주의 시대의 어떤 정치인 또는 대통령의 어떤 뇌물수수나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정경유착의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이른바 통치자금. 사실 이제 정치를 위해서 이제 쓰여지는 자금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생겼던 문제인데 이명박 대통령 케이스는 이제 개인 비리에 상당히 좀 가까운 거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비리의 유형이 꽤 달라졌었던 것. 이게 이제 반드시 또 이 시대에는 좀 마감돼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또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아까 시민들 말씀 들어보면 그래도 대통령마다 다 전임 대통령 보내는 거 좀 이렇지 않아요? 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은근히 또 강한 프레임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이게 동일한 사건인가 이런데 대통령들이 이제 그렇게 전임 대통령들이 간 것이 이게 이른다면 이제 정치적 보복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이종훈? 글쎄요. 그러니까 정치적 보복으로 보기에는 너무 증거들이 좀 명백하고요. 네. 그리고 액수가 너무 커요. 예. 그리고 사실은 아직도 덜 밝혀져 있는 부분이 또 꽤 많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면 이게 과연 이 형량이 이게 적절한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 그러니까 국민 정서상으로는 이거 그 형량이 그래도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뭐 이런 것도 이제 없잖아 있긴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 반면에 그 뇌물 액수나 이런 거 또 횡령 액수나 이런 거 고려하면 너무 형량이 낮다. 이런 또 시각도 좀 이제 존재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검찰이 그 기소할 때 요청했던 그 형량에 비해서 낮아진 건 맞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검찰이 보는 시각과 이제 법원이 보는 시각도 물론 언제나 같은 건 아닙니다만 좀 차이가 있긴 한데 형량면에서 보자면 냉정하게 법적으로 보자면 사실은 조금 전직 대통령이라서 오히려 좀 그 사법부 차원에서도 좀 배려를 해준 측면이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자, 그리고 이제 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국민 정서상의 문제를 어떻게 이제 정치적으로 풀 거냐 하는 거는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고 예. 봐요. 그래서 대체로 뭐 전직 대통령 특사 같은 거 이런 거는 그동안에도 많이 이루어졌고 이제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또 다른 고려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이제 논의를 해야 될 문제지 형량을 논하는 과정에서는 그거를 우선시해서는 전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형량은 엄정하게 내리는 것이 좀 맞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조금 부족한 감은 없잖아 있으나 그래도 이 정도 형량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이 네. 아닐까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합니다. 정적 비리, 정적 보복의 문제로 보기에는 너무 증거도 명확하고 그 액수도 크고 또 그 관점에서 보면은 형량도 과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약하다라고 하는 관점을 좀 더 얘기를 해 주셨고요. 김성환 평론가님은 어떻습니까? 먼저 형량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뭐 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 진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인정이 된 네. 거잖아요. 근데 그 뇌물 액수가 1억 원 이상이면 10년 이상의 형 그리고 무기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94억 뇌물 혐의가 인정이 됐는데요. 징역 12년 받았습니다.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걸 과하다고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다스자금 횡령 252억 원이 있는데 이건 징역 5년 나왔어요. 네. 그래서 합치면 징역 17년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직 대통령이니까 뭐 이런 점들을 아마 재판부가 고려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그런 식의 판단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누가 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정도 횡령액수, 이 정도의 뇌물액수라고 한다면 이 정도 형량이 안 나올 수는 없는. 적어도 최소한. 예,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 강훈 변호사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나는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인정된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알게 됩니다. 이 전 대통령의 집사라고 불리는 김백준 청와대 총무 그 기획관이 있었죠. 김백준 씨가 중간에 내가 돈을 다 받아서 전달했다고 하는 그런 진술이 있고요. 예. 김희중 전 부속실장도 있습니다. 역시 또 마찬가지예요. 이팔송 전 우리은행장한테 돈 받았다. 이런 거 혐의 인정하고 있고요. 그거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전달해줬다. 그리고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받았다고 하는 것도 역시 또 김백준 씨가 혐의 인정한 부분이고요. 무엇보다도 삼성과 관련해서는 삼성 이학수 부회장이 편지까지 써가지고 내가 사실은 이건희 회장 선처를 부탁하면서 그 다수 소송비 대납해줬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이 아무리 내가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중간에서 그 돈을 전달하거나 줬다고 하는 사람이 인정하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뭐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본인한테는 정치적인 트라우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 무리하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 이런 것에 대한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던 측면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웠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혐의 내용과 관련해서 과연 그 보복이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이 될 수 있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진짜로 직접 도받는 증거는 전혀 없다. 이게 뭐 흔히 듣는 주장인데 실제로 흔히 배달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왜 뭔가 이렇게 죄를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전달자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음모로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방금 말씀 들어보면 그러기에는 너무나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관되고 여러 사람들한테 다양한 경로로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스는 누구 겁니까? 네. 이거부터 얘기를 시작하면은 그 1심부터 다시 그 대법원까지 가면서 판단이 바뀌질 않았어요. 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거다. 그러니까 그 판단을 내렸던 근거를 보면 다스의 소유주라고 하는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씨. 내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그게 누구 거겠습니까? 과연. 네.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 시작이 되고요. 도곡동 땅 매각 대금. 그 다스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들어갔다. 그것도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고요. 무엇보다도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 재임 시절에 왜 그럼 경영에 간섭했느냐. 이런 의문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문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이니까 경영 컨설팅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한테 한 기업에 아무리 친인척 관계로 연결돼 있다 하더라도 경영 컨설팅 받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논리가 너무 궁색하잖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영 씨한테 경영권이 넘어갔잖아요. 사실상. 그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큰아버지가 그냥 선물해 준 거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것을 판단을 법원에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 5가지 논리들이 처음부터 1심부터 대법원 갈 때까지 전혀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유지가 됐다고 하는 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조금 이제 뭐 우스개 얘기를 좀 드리면 이명박 전 대통령 그 밑에서는 절대로 배달 사고가 날 수 없다. 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측근들을 통해서도 뭐 직간접적으로 제가 들은 적도 뭐 있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워낙 꼼꼼하시고 예. 그래서 이제 특히 돈에 대해서는 뭐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엄격하고 그래서 배달 사고가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돈의 흐름이라든가 또 심지어 이제 비자금의 흐름 내지는 이제 그 뭐 현대건설 사장도 하고 하셨잖아요. 이제 건설회사 대형 건설회사들은 뭐 이제 해외 건설하는 과정에서의 뭐 리베이트 관행 이런 것도 다 있고 그런데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걸 누가 뭐 자기가 중간에서 어떻게 한다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그 본인에게 최종적으로는 불리하게 다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겠죠. 재판 과정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들도 그러니까 지엽적인 내용만 아는 거죠. 자기가 지시받아서 한 것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자기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고 거기서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꼼짝없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로 모든 것들이 다 귀결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법 판결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2심까지 나온 것 중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가라는 부분을 사실 검토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 거 그래서 원심을 확정한 건데 지금 이제 변호인 측은 졸속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해요. 핵심이 이제 뭐냐면 그 많은 분량의 문서들을 4개월 만에 다 볼 수 있었겠느냐라는 건데 이게 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정훈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제 그 봐야 될 자료의 양이 방대했던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워낙 이제 혐의 내용도 많고 하니까. 자, 그런데 이 모든 자료가 다 동일한 비중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고서 같은 걸 쓸 때도 그렇지만 중요한 핵심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그거를 이제 보강하는 자료들이 또 이제 첨부가 되는 거고 특히 검찰 쪽에 이제 수사 기록들은 이제 보강 자료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강 자료는 이제 그 핵심 내용들을 이제 핵심 이슈들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거로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생각될 경우에만 보완적으로 보는 자료들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돼요. 그렇게 보면 그 많은 자료 중에서 실제로 그러니까 이 최종적으로 뭐 형량을 판단 내리고 하는 데서 활용되는 자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제 보고요. 그리고 이미 뭐 이제 1심, 2심 과정에서 다 이제 검토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다 검토를 해서
재판부에서 나름 1심, 2심 재판부에서 정리해 놓은 내용도 이미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것이 잘못됐는가 하는 부분만 이제 대법원에서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법리 적용이 잘못된 그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모든 자료를 다 읽을 필요도 없었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그런 뭐 시시콜콜한 그런 보강 자료까지 다 읽어볼 필요까지는 저는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뭐 기간이 뭐 졸속이라고 얘기할 만큼 뭐 짧게 또는 부족하게 진행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님. 이전 대통령 논리가 너무 궁색하죠. 네. 그러니까 강훈 변호사가 그렇게 주장한 것에 그 깔려있는 기저에 깔려있는 맥락은 정치 재판이다. 그걸 주장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 불구속 재판을 받고 대법원이 좀 판단을 늦춰주기만 한다면 사면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벌써 대법원이 빨리 확정 판결을 내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재수감을 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고 보고요. 이전 대통령 입장에선 계속 앞으로도 아마 이런 입장을 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바랄 때 차라리 개개의 어떤 사건 내용에 대해서 세세하게 국민께 사과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결국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국민께 사과드린다. 이런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나중에 가서 사면의 명분이나 논리가 만들어질 텐데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아마 인정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이 대통령까지 재임했는데 어찌 보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자체를 다 부인하기는 아마 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사면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좀 품격을 이제는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자존심하고도 저는 연결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도면 다스는 제게 맞습니다. 라고 시인을 하는 게 전 맞다라고 생각해요. BBK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스나 BBK 운영하면서 차명으로 맡기고 다 심부름시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뭐 상당한 불이익을 또 이제 보게 된 거 아닙니까? 자기를 위해서 일을 했던 그렇죠. 사람인데. 네. 오히려 그 사람들 잘못 없고 내가 참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사과도 하고 그런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나. 예. 그러니까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제 뭐 연세가 꽤 되시잖아요. 그래서 뭐 인생을 그야말로 유종의 미를 좀 이제 거두려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자신을 위해서 평생 그 봉사했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그걸 이 모든 것을 착잡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국민을 생각해서도 그렇고 좀 그런 부분도 좀 함께 이번에 뭐 재구속 되는 상황에서 뭐 입장문을 낸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좀 의견 피력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러실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사면이나 이런 게 정치적 판단이긴 합니다만 정치적 판단이 되려면 상당한 어떤 그 지지세가 남아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제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 어떤 그 근거들이 필요할 텐데 이명박 대통령 케이스 같은 경우는 유난히 되게 좀 냉정하고 싸늘한 것 같아요. 이 반응, 그러니까 국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게. 그런 면에서 방금 이제 평론가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어떤 자세라도 바꾸면 그게 이제 여론을 좀 바꾸는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안 비치다라는 말씀이시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동정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좀 뭐 있다고는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전 대통령은 왜 이렇게 지지자가 없을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석방해야 된다라든가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나 이런 것도 별로 없고 가서 아쉬워하는 듯한 그런 사람들도 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당에서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과연 제대로 검증을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하고 저는 연결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물론 검찰하고 언론 다 해당이 되는 문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될 수 있었던 건 공화당이 뭔가 견제할 수 있고 검증하는 장치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제가 직접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만들어진 정치인에 가깝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형 이상득 전 국회의원이 있고 이상득 의원이 사실상
모든 것들을 정치적으로 리드해가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이고요. 서울시장도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과정이 있었고 국회의원 선출되는 과정도 그랬고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도 정당에서부터 뭔가 커 올라오는 이런 과정 그리고 지지자들을 만들어서 일종의 팬덤을 형성하고 이렇게 해서 대선 후보가 된다기보다는 갑자기 이렇게 탁 하고 튀어나온 후보였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프레임이 작동했기 때문에 이른바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국민들한테 소구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이번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대통령을 열렬하게 지지하거나 응원하는 사람이었다기보다는 보수층이 만들어 놓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애착이나 애정을 갖고 대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비극이겠죠.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과는 주변도 그렇고 지지자들도 그렇고 약간 비즈니스 관계였던 것 같은 느낌? 이제 이런 게 좀 강해서 아무래도 현재와 같은 조건도 그런 시각에서 좀 보이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이제 변호인단이라든가 이런 데는 자꾸 어쨌든 이제 정치 재판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나중에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대법 판결 나온 이상 뭐 이거는 일단 종결이 된 거고 외려 사실이 더 나오면 아까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자원외교니 뭐 비리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도 해결 안 된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자방 비리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부터 뭐 풍문이 워낙 많았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비리와 관련한 또 자원 그 외교 비리 관련해서는 그 형이 뭐 거의 지금 자원 외교를 주도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뭐 자원 외교는 형목 씨였고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에 비해서는 사실은 지금 수사가 이루어진 부분은 좀 일부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원 외교 관련해서도 수사를 안 했던 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5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좀 그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다분한 필요성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수사 지시가 이제 사실상 이제 그때 있었고 그래서 수사가 좀 진행되긴 했는데 그때 수사한 것이라고 해봐야 뭐 하베스트 그 캐나다 정유합 인수 과정에서 뭐 한 5,500억 원대 뭐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서 석유공사 사장 수사했는데 그런데 1심에서 무죄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거 수사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잘못 판단을 내렸다라기보다는 그리고 뭐 경남 기업이 추진한 그 해외 자원개발 사업 지분 사들이는 과정에서 뭐 배임 행위가 있었던 그 당시 이제 광물 자원공사 사장 이 경우도 역시 무죄. 뭐 이렇게 나왔어요. 형의 그 자원 비리 외교와 관련한 부분은 뭐 물론 이상득 그 전 의원도 뭐 수사를 받긴 했습니다만 전체가 다 지금 아직까지 규명이 돼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전체 규모가 워낙 방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거 있죠. 또 이 방산 비리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수사가 또 거의 이루어지지도 않은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시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비리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지금 뭐 이번에 뭐 형량이 꽤 높다 뭐 이런 지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죠. 이렇게 4대강 그다음에 자원외교 그다음에 방산비리 개은이 사자방이라고 부르는 게 아직도 이제 실체가 파악이 되지 않은 측면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뭐 어떤 분들 특히나 이제 4대강 이런 거 얘기할 때 이런 정책적 결정이나 통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이후에 사법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통치 행위가 가능하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원외교와 관련해서 광물 공사 사장 그리고 석유공사 사장까지도 기소가 된 상황이었는데요. 가스공사 사장은 기소가 안 됐습니다. 무혐의 결정이 났는데요. 근데 지금 그 한국 광물공사 사장은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판결 받았고요. 그리고 석유공사 사장 강영원 사장 같은 경우에 1, 2심 무죄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논리는 이거예요. 경영상 판단으로 한 것을 이것을 죄를 묻기 어렵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뇌물 혐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 수사가 된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단에 준용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과연 자원비리 수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유죄 판결이 날 것인가 이런 것이 남아 있고요. 지금 이제 제일 말단 이제 투자한 회사들 사장들, 공기업들 사장들만 주로 이제 혐의가 나왔는데 그 위에 윗선에 지시한 부분까지는 잘 안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민주당 안민석 의원하고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에서 자원외교와 관련해서 22조 원 손실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또 수사를 해서
뭔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그 윗선까지 캐기 참 쉽지는 않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좀 어느 정도 뭐 소문이랄까 또 이제 그동안의 조사 과정을 통해서 뭐 지목되는 인물은 좀 있죠. 그러니까 최경환 당시 이제 시립경제부 장관.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이 그러니까 가장 이제 중추적인 그런 위치에 있었고 그분 지휘하에 뭐 여러 가지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금 전에 공사들 다 움직여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는 역시 최경환 전 장관이 뭔가 역할을 굉장히 중대하게 한 것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뭐 얘기가 많이 돌고는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사실은 좀 규명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일부 정리하면서 오늘 뭐 긴급히 또 이제 두 분 모셔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분석 잘 들었는데요. 재구속 재수감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태이긴 한데 이게 이제 일자가 좀 미뤄질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원래는 좀 아직 일정이 없다 그러다가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아무래도 다음 주 월요일쯤 할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뭐 병원 진료가 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재수감하겠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야박해 보이기도 하고요. 일단 검찰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좀 기다려줄 거라고 보고 변호인 쪽에서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처음 이제 보석 결정 내릴 때 그때 고령이고 수면 무호흡증이 있고 결국 돌연사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얘기했거든요. 다시 재수감된다 하더라도 아마 그런 논리로 다시 뭔가 보석이나 이런 것들을 신청하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아마 생각을 해서 지금도 몸이 안 좋다고 하는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무슨 TV 뉴스 속보 보니까 콩 알러지가 있더라 뭐 이런 얘기도 갑자기 속보로 나오던데요. 예, 평론가님. 네. 갑자기 응급실에 입원하시면 어떻게 되죠? 예, 그러니까요. 네, 그럴 가능성도 없잖아요.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 이제 계속 이제 보석, 재수감 이런 걸 반복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미 나와서 좀 이제 편하게 지내다가 또 다시 이제 상당히 장기간 이번에는 이제 들어가면 수감 생활을 해야 되는 이제 본인 나이도 있고 그렇죠. 절대로 피하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뭐 그러니까 방법을 찾을 가능성이 이제 없잖아 있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그동안에도 많이 봤듯이 뭐 그러니까 일종의 침대 축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게 들어눕는 그런 방식을 좀 택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제가 대통령의 품격 말씀 이제 드린 거 연장선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제발 그러지 마시라. 예, 그러니까 설령 뭐 그러니까 이 구치소 생활하는 중에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위험 같은 것 그런 것들은 좀 잃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그 청취자 중에 강병희님께서 김성환 MC 밤 10시 시사가 아니라 열린 토론에서 들으니 반가움이 2배입니다.인데요. 3배, 4배까지도 이따가 더 반가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지금까지 대법원의 이명박 전 대통령 확정 판결 의미 그리고 내용 자세히 분석해봤고요. KBS 열린 토론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토론과 함께해 주신 이종훈 시선평론가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에서는 역대 최고 사전투표를 기록 중인 미국 대선 상황 살펴볼 텐데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열린토론과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문자캐스터 정의진 문자캐스터 불러서 청취자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합니다. 종욱님, 나라 걱정은 우리가 할 테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님 본인 수감 생활이나 걱정하시죠.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는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오케이 하하하님, 대통령도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 상황, 공평한 법치가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자랑거리입니다. 3773님, 권력을 주면 국민을 위한 봉사를 해야지 자신만의 이익만을 추구하다가 임기 끝난 후엔 너나 할 것 없이 감옥에 가니 우리 국민은 참으로 불쌍한 국민이에요. 세계적으로는 부끄러운 일이죠. 8902님, 대통령이라고 큰 잘못을 해도 특별 사면 해주니까 법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요? 이번만큼은 본보기로 특별 사면 없이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합니다. 사면은 안 됩니다 해주셨고요. 오윤재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마지막 발언이 참 기가 막힙니다. 끝까지 반성의 기미는 없고 수치심마저 없는 것인지 그 뻔뻔한 태도로 법치를 운운하다니요. 전직 대통령의 옥살이는 국가의 망신이라기보다 법치국가로서의 영예로운 측면입니다. 박현진님, 정치보복 맞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평범한 개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한가요? 이미 대통령이면 공인이고 국가기관 아닌가요?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깨끗하게 끝낼 수 있을까요? 정철수님, 뻔뻔하게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자식들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준 이명박을 용서해주자는 사람들은 부처님보다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분들입니다. 조장욱님,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 번도 정치인인 적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경제인이었습니다. 5489님,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걸 보여준 판결입니다.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숙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네, KBS 열린 토론.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 논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의진이었습니다. 바이든이 유리하지 않겠어요? 트럼프가 그동안에 코로나 대처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미국 시민들한테는 좋은 반응을 안 받았을 것 같고, 경찰관들이 흑인에 대해서 문제 일으킨 뒤에 대처하는 거 보면 그런 걸 종합해 봤을 때는 바이든이 유리하지 않을까. 트럼프가 그래도 추격해서